일본이 한국 앞에 멈춰 섰습니다. F-35를 147대나 사들인 나라가 정작 그 전투기를 모을 조종사를 키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훈련기 가동률 40%, 조종사 양성 기간 7년. 미국에 손을 내밀자 돌아온 답은 6년을 기다리라는 통보였습니다. 그 시각 한국은 폴란드에 16개월 만에 전투기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일본 방위상이 직접 한국 공군기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산 T-50 조종석에 앉아 30분 동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도쿄와 워싱턴, 베이징이 동시에 긴장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동부가 방산 지도를 바꿀 그날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도쿄 이치가야 방위성 본청 지하 2층 회의실. 창문 하나 없는 그 방에 일본 방위 정책을 움직이는 27명이 모였습니다. 방위상, 사무차관, 항공망료장, 그리고 각 부처의 국장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종이 넘기는 소리조차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지는 공기였습니다. 스크린에 문서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표지에는 붉은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취급 엄중 주의, 배포 금지, 특별방위 검토 보고서 제7호. 사무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첫 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현행훈련 체계를 유지할 경우 10년 안에 F-35를 조종할 수 있는 인원이 소요 대비 47% 부족해집니다. 다시 말해 보유 전투기의 절반 가까이가 조종사 없는 기체, 경납고의 장식품이 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일본은 F-35를 147대 도입하는 나라입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죠. 그런데 그 절반이 장식품이 된다는 문장이 방위성 공식 보고서에 박혀 있었던 겁니다. 항공망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무차관은 안경을 벗고 미간을 눌렀죠. 하지만 진짜 폭탄은 그 다음 장에 있었습니다. 사무관이 마지막 장을 넘기는 순간 저는 제 심장 소리가 옆 사람에게 들릴까 봐 두려웠습니다. 결론. 훈련기 공백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현재 세계 시장에서 검증된 한국산 T-50 계열이 유일하다. 한국산. 그 세 글자가 스크린에 뜨는 순간 회의실 공기가 폭발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방위성 보고서에 한국제를 사자는 문장이 들어갔다는 겁니까? 이 보고서 대체 누가 쓴 겁니까?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30년 넘게 방위성을 드나들었지만 그런 회의실은 처음 봤습니다. 그때 방위상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소란이 잦아들었죠. 방위상은 보고서 표지를 한참 내려다보다가 작성자 이름이 적힌 마지막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 시선이 멈춘 곳에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보고서를 쓴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타치바나 슈이치, 59세, 항공자위대에서 F-15를 2800시간 몰았던 전투기 조종사였고 지금은 방위성 장비청에서 차세대 훈련기 선정 실무를 책임지는 심의관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저는 한국 무기를 사자고 주장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죠. 방위성 안에서 한국 방산을 가장 낮게 평가하던 사람. 회의 때마다 한국제라는 말만 나오면 코웃음부터 치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 제가 일본에서 가장 먼저 백기를 든 사람이 됐습니다. 무엇이 저를 바꿨을까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설득도 아니었죠. 저를 무너뜨린 것은 제 손으로 두드린 계산기였고 제 눈으로 확인한 현장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국 공군기지에서 제가 3m 옆에서 목격한 어떤 장면이었습니다. 일본 방위상이 한국산 훈련기 조종석에 앉아 30분 동안 내려오지 않았던 그 장면 말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2년을 지켜온 신념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제가 무엇을 받는지 말입니다. 제 이야기를 이해하시려면 먼저 제가 어떤 인간이었는지부터 아셔야 합니다. 저는 시즈오카의 하마마츠 기지에서 조종사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20살을 갓 넘긴 제가 처음 올라탄 훈련기가 바로 T사였습니다. 순수 일본 기술로 만든 중등 훈련기. 캐노피를 닿는 순간의 그 밀폐감, 엔진이 깨어날 때 등받이로 전해지던 진동, 활주로를 박차고 오를 때 몸을 짓누르던 압력까지 지금도 제 몸이 전부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관은 이륙 전에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기체는 일본의 자존심이다.
제로센을 만들던 나라의 피가 이 날개에 흐르고 있다는 걸 잊지 마라. 미쓰비시가 제로센을 하늘에 띄운 나라.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 기술을 가진 나라.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었고,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 절정에 달했던 시절, 저는 한국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32년 전이었습니다. 한일 군사 교류 프로그램으로 한국 공군의 훈련 체계를 소개하는 파견 교육이었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본 한국 공군은 우리의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훈련 교범은 일본 자료를 번역한 흔적이 역력했고, 시뮬레이터는 우리보다 한 세대 뒤처져 있었습니다. 젊은 한국 조종사들은 쉬는 시간마다 저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타치바나 교관님, 일본은 어떻게 이런 훈련 체계를 만들었습니까? 교관님, 이 절차는 왜 이렇게 설계된 겁니까? 그들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배우려는 열의만큼은 인정할 만했죠. 하지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열의로 되는 일이 아니다. 항공산업은 100년의 축적이다. 너희가 아무리 달려도 우리 등조차 보이지 않을 거다. 귀국 보고서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공군의 훈련 체계는 일본의 20년 전 수준. 자체 항공기 개발 역량은 사실상 전무. 향후 상당 기간 일본의 하청 이상의 역할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하청. 제가 쓴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이후 32년 동안 제 머릿속에서 한국 항공산업을 규정하는 말이 됐습니다. 세월이 흘러 한국이 T-50이라는 초음속 훈련기를 만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도 제 생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동료들과 술자리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죠. 그게 무슨 한국산입니까? 로키드 마틴이 설계도를 쥐어주고 한국은 조립만 한 겁니다. 프라모델을 완성했다고 항공기를 개발했다고 말할 수는 없죠. 다들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값비싼 것이었는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조종관을 내려놓고 방위성 장비청으로 옮긴 뒤에도 제 신념은 굳건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의 정점에 오오모리 국장이 있었습니다. 오오모리 국장은 장비청에서 미국통으로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워싱턴 근무만 2번, 미일 장비협력의 산증인. 그는 회의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일본의 장비 조달에는 2가지 선택지만 존재합니다. 최고의 미국제를 사거나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거나. 세 번째 선택지는 없습니다. 어느 날 젊은 사무관 하나가 회의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FA-52 폴란드에 수출됐는데 참고할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이죠. 오오모리 국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내려놓고 그 사무관을 한참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제의 자위대 조종사를 태우자는 자는 이 건물을 떠나야 합니다. 제로센을 만든 나라가 한국에 손을 벌린다. 그날로 일본 항공산업은 끝나는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회의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 사무관은 고개를 숙였고 2번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죠. 그리고 고백하겠습니다. 그때 저는 오오모리 국장의 말에 속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하늘은 일본의 자존심 위에 있어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무렵 제 책상 위에는 이상한 서류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기지에서 올라오는 T사 가동 현황 보고서였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낡은 기체니까 고장이 잦은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숫자가 이상했습니다. 매달 뜰 수 있는 기체의 수가 줄어들고 있었던 겁니다. 차세대 훈련기 선정 실무 책임자로 임명된 직후 저는 가장 먼저 현장부터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서류의 숫자를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야기현 마츠시마 기지, 훈련 비행단의 경납고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경납고 안쪽에 T사 6대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어떤 기체는 엔진이 통째로 빠져 있었고 어떤 기체는 주날개 패널이 뜯긴 채 내부 배선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와 금속 가루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정비사들이 한 기체에서 부품을 떼어 다른 기체로 옮기고 있었죠. 정비반장이 기름때 묻은 장갑을 벗으며 다가왔습니다. 제 신분을 확인한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심의관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는 지금 한 대를 띄우기 위해 2대를 해체하고 있습니다. 부품이 없습니다. 제작사에 주문하면 언제 온다는 답조차 없습니다. 이건 정비가 아닙니다. 돌려막기입니다. 저는 수첩을 꺼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반장, 지금 이 기지에서 실제로 뜰 수 있는 T사가 몇 대나 됩니까? 그는 경납고 천장을 올려다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보유 기체의 40% 남짓입니다. 그마저도 내일이 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0%. 일본 전체가 보유한 T사는 196대입니다. 그런데 그 절반 이상이 뜨지 못하는 쇳덩어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경납고를 나서는데 활주로 옆 대기실 창문 너머로 젊은 조종후보생들이 보였습니다. 비행복을 입은 채 책상에 앉아 절차 교본만 넘기고 있더군요.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우러 온 청년들이 땅 위에서 종이만 넘기고 있었습니다. 동행한 교육 담당관이 말했습니다. 조종사 한 명을 전력화하는데 원래 5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7년입니다. 훈련기가 없어서 순번을 기다리는 겁니다. 심의관님, 이 속도라면 F-35의 태울 조종사가 심각하게 모자라게 됩니다. 그날 밤 도쿄로 돌아오는 신칸센 안에서 저는 창밖 어둠만 바라봤습니다. 목이 타는데 물을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전투기는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종사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시간이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해결책은 명확해 보였습니다. 미국이었죠. 미 공군이 차세대 훈련기로 선정한 보잉의 T-7A. 오오모리 국장이 밀고 있는 바로 그 기체였습니다. 저는 협상단을 이끌고 워싱턴으로 날아갔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도 저는 낙관하고 있었습니다. 동맹국 일본이 사겠다는데 미국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협상 테이블에서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일본이 T-7A를 도입한다면 초도 물량 인도는 언제 가능한가? 미국 측 담당자는 서류를 뒤적이더니 미안한 기색도 없이 답했습니다. 미 공군 물량이 최우선입니다. 개발 과정에서 기술적 문제가 이어지고 있어서 해외 고객 인도는 빨라야 6년 후입니다. 그리고 일본 사양 개발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은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6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경납고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T사가 한 대씩 주저앉고 있는데 6년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것도 확정이 아니라 빨라야 6년이라는 겁니다. 더 굴욕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정식 견적서를 요청하자 돌아온 답변은 이랬습니다. 내부 검토와 승인 절차에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저희는 견적서 한 장을 받기 위해 8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계약도 아니고 협상도 아니고 종이 한 장에 8개월이었습니다. 빈손으로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무심코 좌석 앞 태블릿으로 외신 기사를 넘기던 중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폴란드 공군 관련 기사였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의 FA-50을 48대 계약했는데 계약 서명부터 첫 기체 인수까지 걸린 시간이 16개월이었다는 내용이었죠. 16개월. 저는 그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우리는 견적서 한 장에 8개월을 썼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16개월 만에 진짜 비행기를 받았다는 겁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나라, 단 하루의 공백도 허용할 수 없는 나라가 선택한 속도였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과장된 기사일 거라고 한국의 홍보 자료를 받아 쓴 것뿐이라고 애써 결론지었죠. 32년 된 신념은 그렇게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쿄로 돌아온 저는 심의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보고서를 쓰는 일 말입니다. 그날부터 한 달 동안 저는 밤마다 집무실에 남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T사 가동률 추이, 조종사 양성 소요 기간, F-35 전력화 일정, T-7A, 인도 시점, 자체 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예산, 모든 변수를 넣고 빼고 다시 넣었습니다. 어떻게 조합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미국을 기다리면 늦습니다. 자체 개발은 더 늦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의 대가는 10년 안에 F-35 조종사 47% 부족이라는 숫자로 돌아옵니다. 계산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산기가 가리키는 답은 단 하나, 제가 32년 동안 하청이라고 불러온 나라의 이름이었습니다. 보고서 결론에 그 문장을 타이핑하던 밤, 제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몇 번이나 멈췄습니다. 등에서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이 문장이 회의실에서 어떤 폭풍을 일으킬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폭풍은 여러분이 앞서 보신 그대로 현실이 됐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방위상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집무실에 들어서자 방위상은 창밖을 바라본 채 등을 돌리고 서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방 이상이 입을 열었습니다. 타치바나 심의관. 이 보고서 당신의 소신입니까? 숫자의 결론입니다. 저희 소신은 사실 지금도 이 결론과 싸우고 있습니다. 방 이상은 그제야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싸움의 결말을 직접 확인하고 오세요. 다음 주 시찰단을 꾸려서 한국으로 가세요. 당신 눈으로 보고, 당신 손으로 만지고, 그리고 다시 보고하세요. 종이 위에 한국이 아니라 진짜 한국을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32년 만에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출장이 제 신념을 산산조각 낼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몇 달 뒤 일본 방위상이 한국 공군기지의 훈련기 조종석에 앉아 내려오지 않는 장면을 제가 바로 옆에서 지켜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찰단은 저를 포함해 7명이었습니다. 항공망료부에서 2명, 장비청에서 3명, 그리고 오오모리 국장이 직접 지명해서 밀어넣은 사람이 1명 있었습니다. 이시다 참사관, 국장의 오른팔로 불리는 사내였죠. 출발 전날 니시다는 제 방에 들러 웃는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의관님, 저는 감시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다만 국장님께서 누군가는 냉정한 눈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셔서요. 감시하러 간다는 말을 그렇게 길게 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김해공항에 내려 버스로 사천까지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보며 32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제가 본 한국의 지방도로는 먼지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을 스쳐가는 풍경은 완전히 다른 나라였죠.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로가 좋아졌다고 항공산업이 좋아지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KAI 사천 공장 정문을 통과할 때까지도 제 머릿속 그림은 분명했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설계도를 받아 나사를 조이는 조립하청 공장. 32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은 생산동 문이 열리고 정확히 10초 만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서늘하고 건조한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항공기 공장 특유의 신어 냄새와 알루미늄 냄새.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의 규모가 제가 상상한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축구장 몇 개를 이어붙인 생산 라인에 기체들이 정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인 맨 끝, 도장까지 마친 기체들의 수직 꼬리 날개에 그려진 것은 태극 마크가 아니었습니다. 폴란드 공군의 체커보드 마크였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2대도 아니었습니다. 폴란드엔 기체가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옆 라인에서는 말레이시아 사양 기체가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KAI 임원이 말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라인에서 월 6대까지 생산이 가능합니다. 폴란드 물량과 말레이시아 물량, 그리고 한국 공군 물량이 동시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월 6대. 저는 반사적으로 암산을 했습니다. 일본이 T사를 생산하던 전성기에도 나오기 어려운 속도였습니다. 등 뒤에서 시찰단원 하나가 낮게 탄식하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준비해 온 질문을 꺼냈습니다. 32년 묵은 제 신념이 시키는 질문이었죠. 훌륭한 설비군요. 그런데 결국 이 기체의 원설계는 로키드 마틴 아닙니까? 핵심은 미국 기술이고 한국은 생산을 담당하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통역이 끝나자 KAI 임원은 기분 나쁜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20년 전이라면 맞는 말씀입니다. 개발 초기에 저희는 배우는 입장이었습니다.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라인에 흐르는 기체의 개량 설계, 생산 공정, 품질 관리, 그리고 고객국 사양 변경은 전부 이 건물 안에서 이뤄집니다. 폴란드 사양과 말레이시아 사양이 어떻게 다른지 로키드 마틴에 물어보시면 아마 저희에게 전화를 돌릴 겁니다. 시찰단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대신 라인 옆 전광판에 뜬 숫자들을 바라봤습니다. 공정별 진행률, 부품 재고 현황, 납기 카운트다운. 공장 전체가 하나의 시계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생산동이 아니었습니다. 생산동을 나온 안내 차량은 공장 부지를 가로질러 다른 건물군으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건물에는 최신 시뮬레이터 12대가 가동 중이었습니다. 두 번째 건물은 고객국 정비사 교육센터였습니다. 교실 안에서 폴란드 정비사들이 한국 교관에게 유압 개통 실습을 받고 있더군요. 세 번째 건물은 부품 물류 센터였습니다.
어느 나라의 어느 기체에 어떤 부품이 언제 필요한지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있었습니다. 안내 임원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항공기를 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30년짜리 운영 체계를 판다고 생각합니다. 기체는 그 시작일 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목덜미가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그 문장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츠시마 기지의 경납고에서 부품이 없어 2대를 해체해 1대를 살리던 우리 정비사들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자국산 훈련기의 부품조차 제때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나라는 지구 반대편 폴란드의 부품 재고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버스로 돌아가는 길에 니시다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심의관님, 설마 벌써 흔들리시는 건 아니죠? 공장 견학은 원래 화려하게 꾸미는 법입니다. 보여주기용 라인일 수도 있습니다. 니시다 참사관, 보여주기용 라인에서 폴란드, 국적 마크를 단 기체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저 기체들은 다음 달이면 유럽 하늘에 떠 있을 겁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제가 놀랐습니다. 어느새 저는 제가 반박해야 할 쪽을 변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사천 시내의 식당에서 시찰단 저녁 자리가 있었습니다. 숯불 위에서 고기가 익어가는 냄새, 잔이 부딪히는 소리. 겉으로는 평범한 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술이 두어 잔 돌자 낮에 모두가 삼켰던 말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항공망료부에서 온 하야시 3자였습니다. 시찰단의 막내이자 현역 수송기 조종사 출신이었죠. 그는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 것을 그대로 보고할 겁니다. 월 6대 생산 라인, 6개국 수출, 실시간 부품 관리. 전부 제 눈으로 확인한 사실입니다. 니시다 참사관이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하야시 3자, 젊어서 좋겠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쓰면 된다고 믿을 수 있어서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도쿄의 회의실이 어떤 곳인지 모르시는군요. 그 보고서가 올라가는 순간 우리 7명 전원이 한국에 매수당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됩니다. 방위성에서 한국제를 칭찬한 보고서를 쓴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제가 20회 넘게 봐왔습니다. 서류함으로 좌천되거나 조용히 사라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럼 참사관님은 오늘 본 것을 못 본 걸로 하자는 겁니까? 본 것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표현을 조절하고 단서를 달고 판단을 유보하는 겁니다. 그게 관료가 살아남는 방식입니다. 하야시 3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참사관님, 저는 조종사입니다. 조종사는 계기판을 믿습니다. 계기판이 고도를 잘못 읽으면 사람이 죽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본 것은 계기판입니다. 그걸 표현 조절이라는 이름으로 비틀면 10년 뒤에 누군가가 그 대가를 치릅니다. 그 누군가는 지금 지상 대기 중인 후보생들입니다.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불판 위에서 고기 익는 소리만 들렸죠. 니시다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단장인 제가 정리해 주기를 기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마 그는 제가 자기 편을 들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32년 동안 한국을 하청이라 불러온 타치바나라면 당연히 그럴 거라고 말이죠. 저는 잔을 들었다가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보고서는 단장인 제가 씁니다. 책임도 제가 집니다. 방으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열어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커서만 깜빡이고 있었죠. 니시다의 말이 틀린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회의실은 정확히 그가 말한 대로 움직이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하야시 3자의 말은 더 무거웠습니다. 계기판을 비틀면 사람이 죽는다. 그 문장이 밤새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시찰단은 강원도의 공군 기지로 이동했습니다. 블랙 이글스,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의 기동 시범을 참관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일정을 가장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에어쇼는 어느 나라나 화려합니다. 연막을 뿌리며 하트를 그리는 것과 실전 능력은 별개죠. 저는 관제탑 참관석에 앉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좋다. 서커스를 보여줘 봐라. 8기 편대가 활주로에서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5분 뒤 저는 제가 쥐고 있던 볼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2800시간을 하늘에서 보낸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편대 간격이 얼마나 좁은지, 기동 진입 속도가 얼마인지, 기술을 뽑아 올릴 때 기체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조종사가 기체를 믿고 있는지, 의심하고 있는지까지 말입니다. 블랙 이글스의 편대 간격은 3m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간격을 유지한 채 팔기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수직 상승했고 정점에서 꽃잎처럼 갈라졌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조종간을 쥐는 손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죠. 문제는 아름다움이 아니었습니다. 저 기동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저 정도 적어도 고기동을 저 간격으로 하려면 조종사가 기체의 반응을 0.1초 단위로 신뢰해야 합니다. 비행 제어 컴퓨터가 조종사의 입력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확신, 엔진이 어떤 자세에서도 멎지 않는다는 확신, 그 확신은 홍보 영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수만 시간의 무사고 운영 기록만이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저 기체는 마하 1.5를 내는 초음속 고등훈련기였습니다. 우리 T사는 초음속은커녕 지금 절반이 경납고에서 잠자고 있는데 말입니다. 시범이 끝나고 경납고, 견학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일행에서 떨어져 착륙한 기체에 정비사들이 달라붙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손목시계로 시간을 쟀습니다. 착륙, 유도, 점검, 연료 보급, 재출격 준비 완료까지. 제가 잰 시간은 티네 시절 제 기억의 3분의 1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시계를 의심했습니다. 두 번째 기체에서 다시 쟀습니다. 같았습니다. 옆에 있던 한국정비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항상 이 속도입니까? 오늘은 손님들이 계셔서 조금 느린 편입니다. 농담인 줄 알았는데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경납고 안쪽에서 은발의 남성이 저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공군 예비역 준장 계급장이 새겨진 명찰을 달고 있었죠. 그는 제 앞에 서더니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타치바나 교관님 아니십니까?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저를 교관이라고 부를 사람은 없어야 했으니까요. 저를 기억 못 하시는군요. 32년 전 교관님께 훈련 체계를 배운 대위가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귀찮게 질문을 드리던 강신우입니다.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밤늦게까지 일본 교범을 노트에 옮겨 적던 젊은 대위. 제 숙소 앞까지 찾아와 질문 목록을 내밀던 그 얼굴. 그리고 제가 귀국하던 날, 그가 공항에서 했던 말까지 떠올랐습니다. 교관님, 언젠가 우리 손으로 만든 비행기에 교관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때 저는 웃었습니다. 예의상 웃어준 게 아니라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귀국 보고서에 하청이라는 단어를 쓴 게 바로 그 직후였죠. 그 대위가 지금 예비역 준장이 되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등 뒤에는 한국 손으로 만든 초음속 기체 8대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강신우 장군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32년 걸렸습니다. 약속을 지키는데 말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에서 말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손을 마주 잡은 채 고개를 몇 번 끄덕이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 강신우 장군은 제 손을 놓지 않은 채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교관님, 32년 전의 약속, 오늘 마저 지키고 싶습니다. 후방석에 타주시겠습니까? 우리 손으로 만든 비행기입니다. 등 뒤에서 니시다가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심의관님, 일정에 없는 사항입니다. 안전 문제도 있고 도쿄에 알려지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보이겠느냐. 그 말이 오히려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저는 32년 동안 보이는 것만 신경 쓰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딱 한 번쯤은 보이는 것 말고 진짜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타겠습니다. 1시간 뒤, 저는 비행복과 내중력복을 입고 TOC 후방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종석에 몸을 넣는 순간부터 조종사의 몸은 기체를 읽기 시작합니다. 계기 배치가 손이 가는 자리에 있는지, 시야가 어디까지 트여 있는지, 좌석이 몸을 어떻게 잡아주는지, 저는 30초 만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조종석을 설계한 사람들은 조종사가 어디에서 죽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캐노피가 닫히고 엔진이 깨어났습니다. 그 진동이 등받이를 타고 올라오는 순간 저는 하마터면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27년 만의 감각인데 손끝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이륙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활주로가 순식간에 뒤로 빨려 들어갔고 기수가 들리자 몸이 좌석 깊숙이 파묻혔습니다. 남해의 푸른 바다가 캐노피 가득 펼쳐졌다가 다음 순간 하늘과 자리를 바꿨습니다. 훈련 공역에 진입하자 앞좌석의 조종사가 물었습니다. 교관님,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라는 단어의 뜻을 알게 되는 데는 3초가 걸렸습니다. 기체가 수직으로 솟구쳤고 중력이 제 몸무게의 몇 배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시야 가장자리가 어두워지려는 순간 몸에 배인 호흡법이 저절로 돌아왔죠. 그리고 정점에서 기체가 등을 뒤집는 순간 저는 계기판을 보고 있었습니다. 떨림이 없었습니다. 조종 입력과 기체 반응 사이에 단 한순간의 머뭇거림도 없었습니다. F-15를 2800시간 몬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기체에는 정직한 기체와 그렇지 않은 기체가 있습니다. 한계 근처에서 조종사를 속이는 기체가 있고 한계까지 조종사와 함께 가주는 기체가 있죠. 이 기체는 후자였습니다. 수평 비행으로 돌아왔을 때 앞좌석 조종사가 말했습니다. 교관님, 조종관 잡아보시겠습니까? 저는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27년 만이었습니다. 완만하게 좌선회를 넣었는데 기체가 제 생각의 속도로 따라왔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산소 마스크 안에서 저는 아무도 모르게 울고 있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그리웠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기체가 제가 32년 동안 하청이라고 부르며 비웃었던 나라의 손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일본의 후보생들에게는 이런 기체가 단 한 대도 없다는 사실, 그 두 가지가 한꺼번에 목을 조여왔기 때문입니다. 착륙 후 사다리를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중력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강신우 장군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교관님? 저는 한참 만에 답했습니다. 좋은 비행기더군요. 조종사를 배신하지 않는 비행기였습니다. 그것이 그 순간 제 자존심이 허락한 최대한의 항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32년 전에 나와 만났다. 그리고 32년 전에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확인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마지막 방어선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인정한다. 잘 만들었다. 잘 운영한다. 하지만 결국 훈련기 아닌가. 진짜 전투기의 세계는 다른 이야기다. 저는 그 방어선 뒤에 숨었습니다. 그 방어선이 무너지는 데는 며칠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천에서의 마지막 날, 예정에 없던 만남이 있었습니다. 마침 폴란드 공군 인수단이 기체 인수검사를 위해 같은 시기에 체류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 측의 주선으로 저희는 폴란드 인수단장과 차 한잔을 하게 됐습니다. 마레크 대령, 폴란드 공군에서 27년을 복무한 전투기 조종사 출신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가장 궁금했던 것을 물었습니다. 유럽에는 이탈리아의 M346이라는 검증된 훈련기가 있는데 왜 굳이 지구 반대편의 한국을 선택했느냐고 말입니다. 마레크 대령은 찻잔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타치바나 심의관님, 저희 나라 지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저희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옆 나라에서는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저희에게 무기 도입은 쇼핑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그는 손가락 3개를 폈습니다. 저희가 세계를 돌며 물은 것은 3가지였습니다. 언제 주는가? 얼마나 확실히 주는가?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빨리 고쳐주는가? 성능 카탈로그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어땠습니까? 어느 나라는 훌륭한 기체를 갖고 있었지만 자국 물량이 우선이라 6년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어느 나라는 납기는 맞출 수 있지만 저희가 원하는 무장 통합에 몇 년이 더 필요하다고 했죠. 한국만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16개월 안에 첫 기체를 주겠다. 그리고 정확히 16개월 뒤 저는 바르샤바 상공에서 그 기체를 봤습니다. 대령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심의관님, 저는 한국의 친구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폴란드 납세자의 돈으로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입니다. 그 서명을 후회하는지 물으신다면 저희는 지금 2차 물량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대답입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고 한 번 더 파고들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입에서 한국의 약점을 듣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대령님, 그래도 이탈리아의 M346은 유럽에서 검증된 기체입니다. 나토 회원국끼리의 협력이라는 이점도 있고요. 진지하게 검토는 하셨습니까? 마레크 대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 평가단은 이탈리아에 2번, 미국에 3번 다녀왔습니다. 한국만 본 게 아닙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죠. 그는 테이블 위에 손가락으로 가상의 표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탈리아. M346은 좋은 훈련기입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음속 기체라는 점입니다. 저희 조종사들은 최신 전투기로 넘어가야 합니다. 아음속 훈련기로 배운 조종사는 초음속 전환 훈련을 따로 거쳐야 하고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듭니다. 게다가 저희가 원한 것은 유사시 폭장을 달고 국경으로 날아갈 수 있는 기체였습니다. M346의 무장 운용 능력은 저희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T7A는요, 서류상으로는 가장 매력적이었습니다. 미 공군의 차세대 기종이니까요. 하지만 협상 테이블에서 들은 첫마디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미 공군 물량이 우선이고 개발 일정에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견적 회신조차 몇 달씩 걸렸죠. 저는 순간 찻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견적 회신에 몇 달. 워싱턴에서 8개월을 기다렸던 저의 굴욕이 그대로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대령은 제 표정을 읽었는지 옅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아마 귀국도 비슷한 답변을 들으셨을 겁니다. 미국의 문제는 성능이 아닙니다. 순번입니다. 미국의 우선순위 목록에서 동맹국은 언제나 자국 다음입니다. 그건 비난할 일이 아니라 그냥 사실입니다. 문제는 저희에게 그 순번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종합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납기에서 한국이 압도적 1위, 총수명 주기 비용에서 한국이 1위, 초음속 성능과 무장 확장성에서 한국이 1위, 서류상 브랜드 가치에서만 미국이 1위였습니다. 저희 평가단의 최종 보고서 결론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조종사를 하늘에 올려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시찰단은 조용해졌습니다. 니시다조차 수천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사천에 상주하는 로키드 마틴 기술 지원팀의 미국인 임원과 잠깐 인사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뼈 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T-50은 결국 로키드 마틴의 작품이 아니냐고. 미국인의 입으로 그렇다는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이 제 신념을 지킬 마지막 동아줄이었으니까요. 그 임원은 어깨를 으쓱하더니 예상 밖의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20년 전에는 우리가 선생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량 속도는 이제 한국이 우리보다 빠릅니다. 우리는 T-50에 하청을 둔 게 아니라 파트너를 얻은 겁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십은 우리 회사에 꽤 좋은 장사고요. 미국인이, 그것도 로키드 마틴의 임원이 한국을 파트너라고 불렀습니다. 제 마지막 동아줄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저는 그날 밤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라크, 태국, 말레이시아, 그리고 폴란드. T-50 계열을 선택한 나라들의 목록이었습니다. 6개국, 누적 계약 규모로 수조 원. 처음 이 자료를 도쿄에서 받았을 때 저는 가난한 나라들이 싼 맛에 산 것이라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목록이 다르게 읽혔습니다. 폴란드는 가난해서 산 게 아니었습니다. 급해서 샀습니다. 그리고 급한 나라의 선택이야말로 가장 정직한 평가입니다. 목숨이 걸린 쇼핑에서는 아무도 감정으로 물건을 고르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일본은 어떤가? 일본은 급하지 않은가? 마츠시마의 경납고가 떠올랐습니다. 부품을 기다리며 주저앉은 T사들, 지상에서 교본만 넘기던 후보생들, 10년 안에 조종사 47% 부족이라는 제 손으로 쓴 숫자. 일본은 폴란드보다 급했습니다. 다만 폴란드에는 없는 것이 일본에는 있었을 뿐입니다. 자존심 말입니다. 그날 밤 서울의 숙소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 유우토였습니다. 제 아들은 항공자위대 조종후보생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비행복을 입어보며 자란 아이가 결국 아버지와 같은 길을 택했을 때 저는 겉으로는 엄격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 한국은 어떻습니까? 일 얘기는 못한다. 알잖니. 너는 어떠냐? 훈련은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소리만 웃음이었습니다. 훈련이요. 아버지, 저 이번 달에도 비행 못했습니다. 기체가 없어서 순번이 또 밀렸어요. 지상 대기만 이제 14개월째입니다. 14개월. 저는 침대 모서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동기 녀석 하나는 이번 주에 그만뒀습니다. 민간 항공사로 간다고요. 하늘을 날고 싶어서 왔는데 여기서는 언제 날 수 있을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만 여쭤봐도 됩니까? 말해라. 저는 언제 하늘에 오릅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방위성에서 훈련기 도입을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저인데 제 아들의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번져 보였습니다. 눈에 뭔가가 차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랫동안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31년 동안 열지 않으려 애썼던 기억의 문이 그날 밤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카와노 마사토, 하마마츠에서 함께 조종사가 된 제 동기입니다. 웃음이 많던 녀석이었죠. 착륙이 저보다 늘 부드러워서 제가 술을 사며 비결을 캐물었던 녀석입니다. 31년 전 가을, 카와노는 노후 기체로 교육 비행에 나섰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사고 조사 결과는 유압 개통 결함. 정비 기록을 뒤져보니 해당 부품은 교체 권고 시기를 넘긴 상태였습니다. 부품 수급이 늦어져서 다음 정기 정비 때 교체하기로 되어 있었다더군요. 다음 정기 정비. 그 5글자가 한 사람의 목숨과 맞바뀐 겁니다. 장례식장에서 카와노의 아내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린 딸의 손을 꼭 쥔 채 조문을 온 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타치바나 씨, 비행기가 낡았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다면서요. 알고 있었는데 왜 제 남편이 탔어야 했나요? 저는 그때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조종관을 내려놓고 방위성 관료의 길을 택했을 때 저는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기체가 낡아서 죽는 조종사가 다시는 없게 하겠다고. 그것이 카와노에게 하지 못한 대답을 대신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아버지의 관 옆에 서 있던 어린 딸, 아야카는 그 뒤로 어떻게 자랐을까요? 저는 지금도 그 아이를 생각하면 가슴 한쪽이 저립니다. 아야카는 자라서 놀랍게도 항공자위대에 들어갔습니다. 조종사가 아니라 정비사가 됐죠. 제가 훈련기 선정심의관으로 임명됐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무렵 제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아야카였습니다.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였죠.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타치바나 아저씨께 제가 왜 정비사가 됐는지 아세요? 아버지를 태운 그 비행기를 누군가 한 번만 더 꼼꼼히 봐줬다면 어땠을까? 어릴 때부터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누군가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 요즘 제 손으로 정비하는 기체들을 보면 무섭습니다. 아무리 정성껏 봐도 부품이 없으면 정비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저씨가 훈련기를 정하는 자리에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같은 조종사가 다시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아저씨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집무실 서랍 맨 윗칸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 때마다 애써 시선을 피해왔죠. 그 편지가 요구하는 대답이 무엇인지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서울의 밤, 저는 휴대전화에 저장해 둔 그 편지의 사진을 다시 열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라는 글자 위에 손끝을 얹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밤, 저는 깨달아 버린 겁니다. 지금 일본의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낡은 기체, 밀리는 부품, 미뤄지는 정비. 31년 전 카와노를 죽인 바로 그 구조가 지금 196대 규모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낡은 체계의 다음 순번에 서 있는 것은 제 아들과 그 동기들입니다. 저는 이번 출장 내내 무엇과 싸우고 있었습니까? 한국의 기술력과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눈앞의 증거들과 싸운 것도 아니었죠. 저는 하청이라는 단어를 쓰던 32년 전의 저 자신, 그 알량한 자존심과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카와노에게 했던 맹세와 저의 자존심, 둘 중 하나만 지킬 수 있다면 답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불을 켜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도쿄에 제출할 시찰 보고서의 첫 문장을 썼습니다. 본 시찰단은 당초의 예상이 전면적으로 틀렸음을 확인했다. 귀국 전 마지막 일정은 한국 측의 기술 브리핑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이 기운 상태였지만 그 브리핑실에서 저의 마지막 방어선, 그러니까 그래도 어차피 훈련기라는 최후의 보루까지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브리핑 스크린에 낯선 레이더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FA-50 최신 개량형에 통합되는 신형 AESA 레이더입니다. 팬텀 스트라이크. 최근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발표자가 성능 지표를 하나씩 짚어나갔습니다. 전투기급 표적 탐지 거리 120km, 동시 추적 표적 50개, 그리고 결정적인 한 줄. 미국 F-16 최신형에 들어가는 레이더와 사실상 동급 성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찰단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 정도 레이더면 냉각 문제가 클 텐데 경량 기체에 어떻게 통합한다는 겁니까?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 레이더는 공냉식입니다. 별도의 액체 냉각 장치가 필요 없습니다. 덕분에 무게는 기존급 레이더의 절반, 비용도 절반 수준입니다. 기체 구조를 크게 바꾸지 않고 통합이 가능하고 줄어든 무게만큼 무장을 더 실을 수 있습니다. 저는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훈련기로 시작한 기체가 경공격기가 됐습니다. 그 경공격기가 이제 F-16급 눈을 달고 중거리 공대공 교전 능력을 갖추게 된 겁니다. 조종사를 키우는 사다리인 줄 알았던 물건이 사다리인 동시에 전투기였던 겁니다. 저는 그날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체를 훈련기라고 부르며 무시했다. 하지만 이것은 훈련기가 아니다. 자라는 플랫폼이다. 훈련기에서 전술기로, 전술기로 전투기로 고객의 필요에 따라 계속 자란다. 일본이 국산 훈련기를 설계하고 있던 30년 동안 한국은 살아있는 생태계를 설계했다. 일주일 뒤 도쿄 방위성 대회의실에서 시찰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보고서 요지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회의실의 온도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생산 능력, 납기 실적, 운영 기록, 6개국 수출, 레이더 개량. 제가 준비한 숫자들이 스크린을 채웠고 아무도 그 숫자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숫자로 안 되니 다른 것이 날아왔습니다. 오오모리 국장이 서류를 탁 소리 나게 덮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타치바나 심의관. 한국 여행이 아주 즐거우셨나 보군요. 기념품 카탈로그는 잘 봤습니다. 회의실 곳곳에서 실소가 터졌습니다. 국장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을 이었죠. 묻겠습니다. 제로센을 만든 나라의 방위성 심의관이 한국 영업사원이 다 되어 돌아왔다는 걸 지금 우리더러 박수치며 들으라는 겁니까? 심의관의 아버님 세대가 이 나라 하늘을 어떻게 지켰는지 잊으셨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심의관의 보고서를 보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카와노의 아내가 했던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눈을 뜨고 저는 국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국장님, 저희 동기는 낡은 훈련기 때문에 하늘에서 죽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훈련기가 없어 14개월째 땅 위에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존심이 앞으로 10년간 일본의 하늘을 지켜줍니까? 지켜준다면 저는 이 보고서를 지금 이 자리에서 찍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국장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얘졌습니다. 숫자로 반박해 주십시오, 국장님. 저는 숫자로 보고드렸습니다. 국장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한마디를 남겼죠. 방위상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이 나라에는 아직 상식이 남아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제 예상을 벗어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장을 따라 일어서야 할 이시다 참사관이 자리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한참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심의관님의 숫자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저 숫자들은 사실입니다. 감시자로 따라왔던 사람이 첫 번째 증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란의 끝에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방위상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쏠렸습니다. 방위상은 제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천천히 덮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잘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사안을 종이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역시 안 되는가. 제 어깨가 내려앉으려던 그 순간 방위상의 다음 문장이 회의실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다음 달 내가 직접 갑니다. 한국으로 일정을 잡으세요. 방위상이 직접 한국으로.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고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서둘러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서류를 챙겨 복도로 나섰을 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오오모리 국장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아까 자리를 박차고 나간 사람이 왜 아직 여기 있는 걸까? 저는 목례만 하고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타치바나 심의관. 돌아보니 회의실에서 봤던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조롱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쳐 보이는 60을 넘긴 관료의 얼굴이 있을 뿐이었죠. 국장은 복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바보가 아닙니다. 당신의 그 숫자들 반박할 수 없다는 것쯤은 압니다. 회의실에서 내가 숫자로 안 덤빈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덤빌 숫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국장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내 인생 이야기를 하나 하죠. 나는 29에 처음 워싱턴에 부임했습니다. 그 뒤로 30년, 내가 한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미국과 일본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 장비 협력, 기술 도입, 공동훈련. 내 이름으로 성사시킨 미일 협정만 여러 건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미국통이라고 부를 때 나는 그게 훈장인 줄 알았습니다. 국장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심의관, 그 다리가 낡았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내 인생 전부가 낡은 것이 됩니다. 62에 자기 인생이 통째로 구식이 됐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인간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것은 협박도 사과도 아니었습니다.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뒤에야 겨우 대답했습니다. 국장님, 저는 32년을 부정하고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가기 전날까지 저는 국장님과 같은 쪽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 부정을 깨는 데 필요했던 건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경납고 하나, 스톱워치 하나, 그리고 아들의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국장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지만 그는 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린 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위상의 한국 방문, 수행단 명단에 내 이름도 넣으세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확인하러 오는 것인지 뒤집으러 오는 것인지도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다음 달 일본의 방위상과 방위성 최강경파 국장과 그리고 제가 함께 한국 공군기지에 서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이 모든 이야기의 결말이 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일본의 방위상이 한국산 훈련기의 조종석에 앉아 30분 동안 내려오지 않았던 그 장면 말입니다. 한 달 뒤, 저는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번에는 시찰단 단장이 아니라 방위상 공식 방문의 수행원 자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정말로 오오모리 국장이 서 있었습니다. 김포에 내려서 공군기지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국장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확인하러 온 것인지, 뒤집으러 온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자기 인생과 마지막 단판을 지으러 온 것인지 말입니다. 기지에 도착하자 한국 공군 의장대가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접 대열의 맨 앞에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강신우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이번 방문의 한국 측 안내를 맡고 있었죠.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32년의 시간이 그 목례 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일정은 브리핑, 생산 현황 참관, 그리고 블랙이글스 기동 시범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방위상은 시종일관 표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질문은 짧고 날카로웠습니다. 납기 근거, 부품 공급 체계, 일본 산업 참여 가능성. 저는 그 질문들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방위상은 이미 제 보고서를 씹어 삼킬 만큼 읽고 온 것이었습니다. 기동 시범이 끝나고 마지막 일정인 경납고 참관이 시작됐습니다. 경납고 안에는 검은색과 흰색으로 도장된 블랙이글스 기체 한 대가 조명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한국 측 관계자가 기체 재원을 설명하는 동안 방위상은 천천히 기체 주위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주익 아래에서 걸음을 멈추고 패널의 결합면을 한참 들여다보기도 했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오오모리 국장의 턱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강신우 장군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방위상님, 원하신다면 조종석에 앉아 보실 수 있습니다. 통역이 끝나는 순간 일본 측 수행원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방위상이 한국산 군용기의 조종석에 앉는다는 것, 그 사진 한 장이 갖는 의미를 그 자리에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언론이, 국회가, 그리고 베이징과 모스크바가 그 사진을 어떻게 읽을지도 말입니다. 수행원 하나가 다급히 방위상 곁으로 다가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아마 정치적 부담을 진언했을 겁니다. 방위상은 그 수행원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마디를 했습니다. 내가 앉아보지도 않고 무엇을 결정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방위상은 사다리를 올랐습니다. 저는 기체에서 3미터쯤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모든 것을 봤습니다. 방위상은 조종석에 몸을 넣더니 먼저 좌우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위에 천천히 손을 얹었죠. 장갑을 끼지 않은 맨손이었습니다.
손끝이 계기 하나하나를 쓸어 가듯 움직였습니다. 마치 점자를 읽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방 이상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방 이상은 전방 캐노피 너머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납고 문 밖, 활주로 끝의 하늘이 시선이 닿는 곳이었습니다. 15분이 지나자 한국 측 관계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일정 담당자가 손목시계를 확인하는 것이 보였죠. 하지만 아무도 방 이상을 재촉하지 못했습니다. 방 이상은 강신우 장군을 조종석 옆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이 계기는 무엇인가? 비상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훈련생이 처음 단독 비행에 나가기까지 몇 시간이 걸리는가? 시뮬레이터와 실기체의 연동은 어떤 방식인가? 질문은 끝없이 이어졌고 통역은 진땀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질문들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전용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구매자의 질문이었습니다. 20분이 지났을 때 제 옆에 서 있던 오우모리 국장이 아주 작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것이 들렸습니다. 저 양반, 내려올 생각이 없구나. 30분. 정확히 30분이 지나서야 방 이상은 조종석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사다리를 내려오기 직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조종석을 돌아봤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방 이상의 얼굴을 정면으로 본 것은, 여러분, 저는 관료 생활 수십 년 동안 정치인의 표정을 읽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의례적인 미소, 계산된 근엄함, 카메라용 결의, 전부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방 이상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그 어느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러움과 결심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좋은 것을 눈앞에 두고 그것을 갖지 못할 이유를 스스로에게 묻다가 그 이유가 바닥났음을 인정한 사람의 표정. 저는 그날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표정은 수치가 아니라 결심이었다. 사다리를 내려온 방 이상은 강신우 장군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수행단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저와 오우모리 국장 앞이었습니다. 방 이상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타치바나 심의관, 귀국하면 준비하세요. 검토가 아니라 협상을 말입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협상. 그 8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처음으로 한국산 항공기를 도입 대상으로 공식화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방 이상의 시선이 오오모리 국장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국장, 반대 의견이 있으면 지금 말하세요. 여기서 듣겠습니다. 경납고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국장에게 쏠렸죠. 방위성 최강경파, 미국통의 상징, 한국제의 자위대 조종사를 태우자는 자는 이 건물을 떠나야 한다고 외치던 그 사람에게 말입니다. 오오모리 국장은 한참 동안 기체를 바라봤습니다. 검은 동체에 경납고 조명이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반대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말해보세요. 협상단에 저를 넣어 주십시오. 30년 동안 미국과 계약서를 만들어 온 사람입니다. 좋은 조건을 받아내는 법이라면 제가 이 방에서 제일 잘합니다. 이왕 사는 거라면 일본에 가장 유리하게 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것은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릎을 꿇는 항복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무기를 들고 새 전장으로 걸어 들어가는 항복이었습니다. 방 이상의 입가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경납고를 나서는 길에 오오모리 국장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앞을 본 채로 낮게 말했습니다. 타치바나 심의관, 당신의 보고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박할 곳을 찾으려고 읽는 게 아니라 그는 말끝을 맺는 대신 처음으로 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 짧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입니다. 도쿄로 돌아온 날 밤, 저는 집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도입 협상 개시를 위한 최종 검토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심의관 서명란이 비어 있었죠. 펜을 들기 전에 저는 서랍 맨 위 칸을 열었습니다. 아야카의 편지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같은 조종사가 다시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그 편지를 꺼내 보고서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서명했습니다. 펜을 내려놓는데 이상하게도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제 신념과 제 서명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서명 아래 여백에 공식 문서에는 어울리지 않는 한 줄을 적었다가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일본 하늘의 다음 세대는 자존심이 아니라 가장 좋은 날개 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창밖으로 이치가야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저는 32년 전에 저를 생각했습니다. 한국 조종사들의 질문 세례를 받으며 속으로 비웃던 젊은 교관. 귀국 보고서에 하청이라는 단어를 적어 넣던 그 오만한 손. 그 손이 오늘 한국산 항공기 도입 협상 개시 문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일본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일본의 교범을 번역하고 일본의 체계를 물었죠. 이제는 일본의 방위상이 한국의 조종석에 앉아 한국의 체계를 묻습니다. 저는 그 역전의 처음과 끝을 모두 목격한 사람이 됐습니다. 무엇이 이 역전을 만들었을까요? 저는 이제 그 답을 압니다. 한국은 자존심을 세우는 대신 계단을 쌓았습니다. 완제품 전투기를 욕심내기 전에 조종사를 키우는 훈련기부터 만들었습니다. 남의 설계를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배운 것 위에 자기 것을 얹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쌓아 올린 계단의 끝에서 훈련기는 전투기가 됐고 배우던 나라는 가르치는 나라가 됐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제로센의 영광이라는 액자를 벽에 걸어두고 그 액자 아래에서 낡아가는 경납고를 외면했습니다. 자존심은 과거를 지키는 데 썼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는 쓰지 못했습니다. 국가의 자존심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자존심은 어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서명을 마친 보고서를 봉투에 넣고 나서 저는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유토, 아버지가 오늘 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서류로 만들었다.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오를 하늘을 이제부터 아버지가 준비하마. 답장은 1분도 되지 않아 왔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대답이라면 몇 년이든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동기들이 그러는데 그 한국 비행기, 조종사들 사이에서 평판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저도 빨리 타보고 싶습니다. 저는 어두운 집무실에서 혼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리고 웃음 끝에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카와노, 보고 있나? 자네에게 하지 못한 대답을 31년 만에 겨우 하나 만들었네. 자네 딸의 부탁도 이걸로 절반은 지킨 셈치겠네. 여러분,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일본이 최종적으로 어떤 계약서에 서명하게 될지는 아직 협상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40년 전 일본을 올려다보던 나라가 이제는 일본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찾아가는 나라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역전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한 계단씩 오른 나라와 계단 위에서 멈춰선 나라의 차이였을 뿐입니다. 한국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쌓아 올린 계단을 부디 여러분 스스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 계단이 얼마나 높은지는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래에서 올려다보고 있는 사람은 바로 저희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방위성 심의관이 한국 공군기지에서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40년 전 일본을 올려다보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일본이 계산기를 들고 찾아오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역전의 이야기를 가족과 친구들에게 널리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쌓아 올린 계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새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